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월 2일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오늘 월요일 아니고 목요일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12월 31일 올렸던 영상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랑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새해도 건강하고 원하는 모든 것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많은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도 그때 당시는 9시 뉴스 꼭 봐야 되는 게 9시 뉴스였었죠. 그럴 때도 연말 12월 31일, 1월 1일 되면요, 그 TV에서 나오신 아나운서 분이나 앵커 분들이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하시며 저도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모니터를 보면서 그 앵커 분들한테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선의의 뭐 인사뿐만 아니라 뭔가를 우리한테 준다고 했을 때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에너지버스에 나오는 얘기죠. 에너지버스 저기 안 보이는데요. 네,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퍼셉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진다. 똑같은 이벤트라도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선의의 그런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런 것도 좀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튼 참 좋은 일들 주변에 좋은 분들하고 정말 행복하고 이 사랑이 넘치고 24년이 힘들었던 만큼 25년은 정말 웃는 일 많고 그리고 한 해 되돌아봤을 때 올해 시작은 굉장히 불안했지만 올 한 해 참 보람되고 우리의 계좌도 메이크 어카운트 그레이트 어게인 되면서 참 행복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연말에도 아무도 안전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역대 최대 수출에도 위태 사상 첫 일본 추월 실패. 지난주에 잘하면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수출 금액에서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살짝 실패했나 봅니다. 한번 볼게요.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정부가 목표로 내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과 사상 첫 일본 추월에는 실패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신정부 출범, 탄핵 정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서 올해도 수출이 한국 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할지에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고요. 24년 수출액이 6,838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8.2% 증가를 했네요. 2022년도에 6,836억 달러를 살짝 2억 달러 차이로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근데 2002년도면 이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상 최대 수출 금액이 나왔었네요. 주식시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하잖아요. 경기 전망에 있어서 후행하는 지표가 아니라 선행하는 지표다 보니까 22년도에 사상 최고였는데 주가는 빠졌고, 반면에 23년도에 상당히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올해가 아니죠. 이제 24년도에 저렇게 좋은 실적이 날 것을 선반영하면서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은 올 연말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건데, 그죠? 수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11월 수출이 주춤한 데다가 탄핵 정국에 따른 수출 환경 악화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근소하게 밑돌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2월 수출액이 614억 달러로 깜짝 증가한 덕분이고요. 2023년 8위까지 밀린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다시 6위로 올라섰네요. 반도체가 거의 44% 증가하면서 1,419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을 이끌었고요. 23년 주춤하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1,330억 달러로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오히려 더 늘었네요. 10.5% 늘어난 1,278억 달러로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24년 수입은 6,320억 달러로 전년보다 1.6% 오히려 감소했고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연간 무역 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 2018년 697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낸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18년도에도 하반기에 주가가 무너졌었죠. 거의 뭐 비슷하다, 그죠? 작년 12월 수출은 614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6%나 증가했고요. 15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12월 무역 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래프가 잘 나와 있네요. 지난해 수출 역대 최대지만이라고 돼 있으면서 2020년 5,125억 달러였는데 24년에는 6,338억 달러. 이게 지금 1,400원을 곱하면 28이니까 거의 1,000조다, 그죠? 지금 환율 1,460원만 곱해도 1,000조가 넘어가네요. 이야, 수출로 1,000조를 수출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1,000조국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자, 수출 증가율의 추이를 보시면 21년도에 25.7위였다가 사상 최대긴 했는데 6.1%로 증가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는 빠졌고요. 마이너스 7.5를 찍었던 23년 이후에 24년에 다시 8.2 올라왔는데 내년 예상치가 2.2로 되게 보수적으로 잡혀 있네요. 자, 지난해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이 품목별로는 반도체,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수출 시장에서 선전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반도체 수출은 지난 한 해 동안 3차례나 월간 신기록을 썼습니다. HBM 같은 고부가치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44% 정도 증가했고요. 특히 12월 반도체 수출은 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11월 달이 좀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12월 수출액이 깜짝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11월 수출은 563억 달러로 주춤했는데 12월이 614억 달러로
확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반도체였었네요. 보니까 미국 빅테크 AI 서버 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123%나 급증을 했고요. 아세안 수출 역시 1140억 달러로 4.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엔진이던 수출이 올해도 순항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세울 것이 확실시되는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장벽, 글로벌 경기 부진, 환율 변동성 확대, 탄핵 정국 등 대내 악재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 역시 약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년에 15.6%에서 지난해에는 20.8%로 껑충 뛰었네요. 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21%나 차지하네요.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 석유 제품, 석유화학 등 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낸 품목은 반도체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올해가 중요한데 전기차 캐즘 여파로 0.1% 감소한 자동차 수출의 회복 여부도 관심사이고 지난해에는 내연기관차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전기차 수출 감소와 마이너스 30%네요. 마이너스 30%를 하이브리드 차 수출 증가 플러스 33%로 만회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전기차는 마이너스 30%면 크게 둔화된 건데 그죠? 예, 그게 다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한국의 수출은 21년 포스트 코로나 효과로 25.7% 급증을 했는데요. 이후 수출 증감률은 23년에 마이너스 7.5, 지난해 8.2% 플러스를 나타내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산업연구원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올해 수출이 2% 안팎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내 변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올해 수출 증가율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수출 실적이 돌발 변수에 출렁이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조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와 서비스 경쟁력이 높아진 지금이 다변화의 적기라는 설명이고요. K푸드와 K뷰티 열풍이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면서 지난해 농수산 식품과 화장품 수출은 각각 117억 달러와 102억 달러로 7.6% 그리고 20.6% 늘었네요. 네. 농수산 식품 수출이 4년 연속으로 그리고 화장품 수출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남미 수출이 17.8% 증가해서 미국을 제외하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와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2017년도에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얼마로 했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전망대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죠? 연말에 전망한 거랑은 다르게 나오는지 뭐 당연히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건데 트럼프 1기 때 2016년 말에 어떻게 전망을 했었고 결과치는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인턴분들도 한번 찾으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유럽 점령한 K-바이오시밀러 시장 점유율 50% 돌파. 어디 유럽 시장에서 50%는 넘었나요?
자, 인플릭시맙 등 6개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성 53.5% 기록. 글로벌 제약사 크게 따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는데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6대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룬 성과다. K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점유율인데요. 22년도에 이미 45%, 23년에 48.9%, 야, 근데 24년에 53.5%가 됐네요.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베네팔리네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램시마. 자, 유럽 주요 6대 바이오시밀러가 인플릭시맙, 그리고 리툭시맙, 아달리무맙, 트러스투주맙, 베바시주맙. 이까지는 다 맙 이렇게 끝나네요. 에타너셉트 시장에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등 국내 기업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5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또 최슬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보면 의사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네. 왜 이게 마부로 끝나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그러고 보니까 의사분만 계신 게 아니라 약사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인플릭시맙 시장으로 점유율이 59.6%나 달했고요. 셀트리온의 세계 유일 피하 주사 제형인 인플릭시맙인 램시마 SC까지 합치면 점유율은 84.2%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에타너셉트 시장은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단독 진출한 가운데 점유율 49.2%를 차지했고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가 26.9%, 스위스의 산도즈가 22.2%인데 그걸 크게 따돌렸네. 연매출 27조 원으로 세계 최대 의약품 반열에 오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인 아달리무맙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합산 점유율이 26.5%로 오리지널 약 휴미라를 만든 미국 에브비를 넘어섰고요. 에브비가 21.9%네요. 전이성 직결장암 그리고 유방암 치료제인 베바시주맙과 유방암 치료제 트러스투주맙 시장에서도 셀트리온이 1위를 달리며 삼성바이오 에피스와의 합산 점유율이 40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미라 이후 가장 큰 바이오시밀러 시장으로 떠오른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삼성이 아이슬란드 제약사 알보텍을 누르고 점유율 1위에 올랐네요. 연간 투약비가 4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혈액 희소 질환 치료제인 에클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삼성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우호 정책을 펴는 유럽은 한국의 기회의 땅인데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30년에 107조 7천억 원으로 연평균 17.3% 커질 전망이다. 우리가 보통 GDP 성장률이 그죠? 3% 넘으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이렇게 연평균 17%나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성장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QVIA에 따르면 유럽에서 전체 의약품 중 바이오시밀러가 차지하는 비율도 수년간에 70%에 머물다가 지난해 3분기에 80%를 넘어섰네요. 바이오시밀러가. 이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보다도.
자, 암, 자가 면역 질환 등의 효과가 뛰어난 생물 유래 성분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효능은 동일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서 유럽에서 재정 절감과 의료복지 정책 차원에서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은 이 비율이 35%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그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OEM이나 이 ODM의 개념이 CMO잖아요. CMO랑 CDMO를 보면 우리가 바이오에서는 우리나라 삼성바이오가 약간 TSMC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IT 다음에는 BT라고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주식시장에서는 했었는데요. 이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가 꼭 뭐 신약 개발을 할 능력이 되니 안 되니 뭐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도 TSMC처럼 그죠? 네, 신약이든 아니면 바이오 시밀러든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런 건 잘해. 이 분야에서 이렇게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게 참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초특가 타임 세일 중 새 놀라운 전망이 나왔다. 25년 주식 투자 가이드 올해 코스피 2600 넘을 것. 네, 2600 정도 가서는 안 되는데 그죠? 2400에서 10% 오르면 264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10%. 근데 작년에 빠진 게 얼만데 작년에 한 9.6%였나요? 9.7%? 네, 그러면 오를 땐 더 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특히나 5자가 들어가는 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새해는 베이스부터 담아볼까? 베이스가 뭐죠? 공대의 펀드 매니저 중 90%는 올해 코스피가 전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고 90%, 40%는 8%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지난해 코스피 지수가 9.63% 하락하는 등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펀드 매니저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코스피 상단을 2600보다 높게 예측한 사람은 39.1%?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들 위로 간다 하면 또 거꾸로 가잖아요. 네, 2600 이상 본 사람이 예측한 사람이 오히려 39%밖에 안 돼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말 종가 대비 8.3%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응답자의 90.1%는 연말 지수 상단을 2400 이상으로 내다봤다. 유망 분야로는 AI를 꼽은 사람은 63.6%로 가장 많았고요. 조선주가 20.6%. 이런 설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도 똑같아요. 본인들이 유망하다고 하는 섹터는 이미 사놨을 거거든요. 그래서 AI 쪽에 63.6이니까 AI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요. 조선주에는 이렇게 보면 5명 중에 1명만 지금 갖고 있구나. 바이오주 유망 분야를 섹터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닌데 사람이니까 사람의 비율이 요거니까 제가 해석하는 대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오가 16.8% 이고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하이닉스였고요. 10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유망 종목을 5개씩 꼽아달라고 하자 하이닉스가 7표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삼성바이오, 그 다음이 네이버네요.
매니저들은 고환율과 국내의 정치 상황, 밸류업 정책 등이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지난해 국내 증시 수익률은 처참을 했는데 지난해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초특가 타임세일주. 자, 그래서 이 베이스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B가 뭐고 A가 뭐고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돼 있네요. 자, 그냥 쭉 읽어볼게요. 국내 시장을 낙관하는 이유로는 낮은 밸류에이션이 꼽혔고요. 펀드 매니저는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은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면서 계엄을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비관론이 극에 달했지만 새해에는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수익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스피 상단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 2700선을 예상한 답변은 12%, 2800선 이상을 예상한 응답은 8.3%였습니다. 네, 2800선 이상을 예상한 펀드 매니저가 10%도 안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계속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포지션이 좀 방어적으로 아마 돼 있을 거거든요. 미국 증시는 새해도 강할 것이라고 전망이 우수했고요. 펀드 매니저 33.6%는 올 1분기 운용자산에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을 했고요.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한 답변은 4.7%에 불과했습니다. 해외 주식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매니저들은 빅테크 기업들은 성장성이 높기도 하지만 안정성도 탄탄하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비중 확대보다 비중 축소 응답이 많았던 자산은 현금과 원자재였네요. 자, 올해 시장을 이끌 업종으로는 AI, 그 다음에 조선바이오, 자율주행, 금융, 그리고 엔터 등이 뒤를 이었고요. AI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고, AI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 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고, 한 펀드 매니저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투자가 실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습니다. 조정이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2차 전지가 44.9%로 가장 많은 표가 몰렸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전기차 캐즘도 계속될 것이라는 논리이고요. 반도체 부진을 예상한 펀드 매니저들은 반도체 재고 조정이 이어지고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ETF 상승 랠리 바통 터치, 중국 소비재 ETF 훈풍 기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국내 10대 증권사들은 25년 가장 유망한 해외 상장 지수 펀드 ETF입니다. ETF 테마로 AI 소프트웨어를 꼽았고요. AI 반도체 등 하드웨어 위주인 작년과 달리 올해는 AI 관련 소프트웨어 종목을 모아놓은 ETF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0대 증권사가 꼽은 해외 유망 ETF, IGV라고 AI 소프트웨어 있고요. 이 티커만 이렇게 캡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전력 인프라, XLI 산업재, XLU 유틸리티네요. 그리고 페이브, 포장도로 할 때 페이브 해서 인프라, 그리고 MAGS, 매그니피센트 7. 요 별표가 뭔가 했더니 추천 증권사 수네요, 수.
자, 방금 IGB가요. iShares Expanded Tech Software 섹터네요. 그리고 IGB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오라클, 서비스나우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AI 하드웨어, 올해는 AI 소프트웨어 시대다. 뭐 이런 얘기가 작년 4분기부터 주식시장에서 얘기가 돌다 보니까 AGB를 좋게 보는군요. 나중에 차트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올해 AI 랠리가 소프트웨어 분야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AI 인프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IT 등 신제품에 AI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 실적이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X US 인프라스트럭처 디벨롭먼트 ETF와 전력 인프라 기업을 모아놓은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인덱스 펀드가 각각 2표를 받았고 AI 산업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진 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대표 수혜 업종으로 인프라 개발이 꼽힌다. KB증권은 미국이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35%를 확보하는 등 전력 수요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표적 산업재 ETF인 Industrial Select Sector XLI를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도 추천 목록에 올랐는데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글로벌 X 차이나 컨슈머 브랜드 ETF를 올해 유망한 해외 ETF로 꼽았고요. 이 ETF는 중국 소비재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신한증권은 중국이 지난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소비재 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금리 떨어진다. 채권개미 투자 열기 후끈. 우리나라 장기채에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작년이죠. 수익률이 꽤 짭짤하게 나셨는데 지금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것도 뭐 3배짜리 이 3배짜리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데 3배짜리 투자하셨다가 꽤 좀 손실이 크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채권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개미의 매수 열기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인데 지난해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고요. 금리 인하기가 본격 도래하면서 채권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채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림을 되게 재밌게 그려놓으셨네요. 이쪽은 채권의 금리 변동 추이고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2월. 네, 금리가 4% 갔다가 그러고 나서 쭉 빠졌네요. 여기에 회사채 AA-급 금리고요. 요 밑에 거는 3년 만기 국고채입니다. 국고채가 3.5 갔다가 쭉 2.595. 와, 많이 떨어졌네. 자, 지난해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금액이 41조 6,500억이나 되고요. 23년 37조 5,6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순매수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국채 순매수액이 12조 4,700억이나 되고요. 여신 전문 금융 회사채 등 기타 금융채와 회사채 순매수 금액은 거의 10조 이렇게 되네요. 한국전력 채권 등 특수채 순매수액도 5조 2천억이나 됩니다.
금리 전환기를 맞아서 채권으로 머니 무브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금리 인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채권 투자가 유망한데 안정성도 주식 투자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이자 수익은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오르기 때문에 만기 전에 매도해서 매매 차익을 노릴 수도 있어서입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예고돼 있는데,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를 했고요. 올해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서 연 3%인 기준금리를 올해 더 낮추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WGBI에 편입이 예정된 것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꼽히는데요. 세계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가 시장에서 2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요. 거의 4천조다, 그죠? 즉 편입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500억에서 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만기가 긴 장기 국채가 이 세계지수 편입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요. WGBI 추종 자금 대부분이 장기 투자에 중점을 둔 패시브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만큼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기가 도래하면서 채권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퇴직연금과 리테일 시장에 풍부한 자금이 채권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지만 수익성이 좋은 A급 회사채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일부 선반영된 만큼 A급 회사채의 금리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고요.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낮은 국채 금리로 고금리 채권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우량 등급보다 더 큰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우량 회사채가 강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와 환율 급등 등의 변수로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대내 악재로 채권시장 투자 심리가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이고요. 채권시장 내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며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석유화학, 2차전지, 건설, 증권 등은 자금 유입세가 주춤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10년물 국채에 2.78 하는 걸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6이잖아요. 그러면 다 미국 10년 국채에 살 것 같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서 먹어야 되잖아요. 사서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그런 보험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또 채권의 가격을 가지고 가격 움직임에 자본 차익을 얻고 나오려고 하는 수요가 꽤 크거든요. 그러면 사서 올라갈 주식이나 사서 올라갈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채권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보면 한국은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저성장으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리고 환율도 괜찮네. 그러면 지금 환율로 우리나라 채권을 100억을 사놓으면 1년, 2년 지났을 때 금리가 떨어지는 걸로도 먹고, 환율도 만약에 떨어지면 환율에서도 먹고, 그런 개념으로 채권도 포트폴리오를 글로벌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금리 발생하면 이 금리 차 때문에 다 금리가 높은 쪽으로 다 옮겨간다. 네,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AI 대세화 반도체 초격차 속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영현 전자 DS 부문장 부회장 왼쪽 7번째 이분이시죠. 부회장님과 반도체 경영진들이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 캠퍼스에서 열린 NRDK 설비 반입식에서 파이팅을 맺히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는 올해 AI와 첨단 스마트폰, TV, 가전의 결합에 속도를 낸다. AI 생태계를 확장해서 삼성전자 이꼴 AI란 이미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고, 반도체 사업에서도 차세대 AI용 메모리 등에 대한 R&D를 강화해서 초격차 재건에 속도를 내는데, 올해 완제품을 담당하는 전자 DX 부문은 삼성 AI 대세화에 나서고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글로벌 TV 판매 1위를 사실상 확정한 삼성전자는 AI를 활용한 다양한 기술을 TV 제품에 적용해서 AI 스크린의 시대를 주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투명 마이크로 액정 표시 장치 LED죠. 그리고 AI 업스케일링, 화질 향상 등 혁신적인 제품 기능에 대한 R&D 활동도 강화하고요. AI 폰 시장을 선점한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는 갤럭시 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적용된 AI 검색, 창의적인 사진 편집, 실시간 번역, 텍스트 요약 등의 경험을 확장을 하고 2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되는 갤럭시 S25는 AI 에이전트 등 개선된 AI 기능으로 중무장할 전망이다. 이번 달 22일 날 갤럭시 25 언팩 행사 하나 보네요. 가전에서는 AI 가전 이꼴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가전에 탑재된 터치스크린 기반의 AI 홈 음성인식의 빅스비를 통해서 집안에 연결된 기기들을 원격 제어할 수 있게 했다고 하고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는 지난해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올해도 HBM 그리고 SSD 등 AI 서버용 고수익 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D 역량 강화도 삼성전자의 올해 핵심 목표이고요. 지난해 11월 설립 반입식을 진행한 차세대 반도체 R&D 단지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K 이하 NRDK가 선두에 선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서 건설 중인 33,000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 개발 단지군요. 2030년까지 총 투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고해상도 노광 설비나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가 들어갈 것이라면서 웨이퍼 2장을 이어붙여 혁신적 구조를 구현하는 웨이퍼 본딩 인프라 등을 도입해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산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삼성전자도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